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의 모든 물건 가격이 마치 마법처럼 뚝뚝 떨어지는 기이하고도 환상적인 세상을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억 원을 호가하던 최신형 스포츠카가 오늘은 9,500만 원, 내일은 8,800만 원으로 내려가는, 쇼핑몰마다 365일 내내 초특가 대방출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휘날리는 그런 세상은 언뜻 보기에 소비자의 천국이자 지상 낙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세일 가격표의 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이곳은 사실 경제의 심장이 천천히 얼어붙어 멈춰가는 차가운 지옥과도 같다는 섬뜩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불 뿜는 용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진정으로 공포에 떠는 대상은 바로 이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디플레이션이라는 얼음 마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박앤세일 뒤에 숨겨진 파멸의 시나리오, 경제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디플레이션의 검은 그림자를 추적하고 그 속에 감춰진 생존의 법칙을 파헤치는 긴박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기에는 그 파괴력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악랄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화폐 가치의 기형적인 폭등이자 소비의 죽음이라고 다시 명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돈이 너무 흔해져서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리는 과정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돈이 다이아몬드처럼 너무나 귀해져서 아무도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고 깊은 금고 속에 가두어버리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5,000원을 가지고 빵집에 갔을 때 어제는 빵 하나만 살 수 있었지만 디플레이션의 마법이 걸린 오늘은 빵 하나에 우유 한 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사탕발림 속에 숨겨진 독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왜 전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찍어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경제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며 이토록 무시무시한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작동 원리를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경제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통화량이 급격하게 말라버리는 동맥경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대개 거대한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참혹한 후유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를 떠올려보면 당시 빚 잔치를 벌이던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이라는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렸고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지갑을 닫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으며 결국 경제 전체에 흐르던 따뜻한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물건 가격이 폭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서막이 올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발생하는 수요의 실종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빵집 대신 최신형 스마트폰을 파는 전자제품 매장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장 주인이 하루에 스마트폰 105대를 팔던 시절에는 콧노래를 불렀겠지만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 하루 판매량이 53대 수준으로 급감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최신형 기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가고 주인은 불안감에 휩싸여 제발 사주세요 라고 외치며 가격을 깎고 또 깎아내리는 출혈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 혼자만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업체들도 옷가게도 식당도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가격 인하 전쟁에 뛰어든다는 점이며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물가를 끌어내리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발전이나 생산 과잉이 불러오는 공급의 홍수인데 이번에는 밀농사 대신 반도체 칩 생산 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들이 호황을 예상하고 설비를 증설하여 칩을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자제품이 팔리지 않아 칩 주문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에는 팔 곳을 잃은 반도체 칩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제조사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의 칩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이러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완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심정으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풍요 속의 빈곤처럼 물건은 넘쳐나는데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기이한 디플레이션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물가가 떨어지면 생활비가 줄어드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수준의 디플레이션이 주는 혜택은 아주 잠깐일 뿐, 그 뒤에 찾아오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의 악몽은 과도한 디플레이션이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하고도 생생한 역사적 교과서입니다. 당시 물가 하락은 단순히 장바구니 물가가 싸지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수익을 박살내고 공장 문을 닫게 만들었으며, 길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공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디플레이션의 죽음의 나선이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면 당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전제품을 만드는 거대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냉장고 가격이 21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당장 구매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150만 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 지갑을 닫고 관망하게 됩니다. 소비가 멈추면 공장의 창고에는 재고가 쌓이고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150만 원, 120만 원으로 계속 낮추지만, 소비자는 더 싼 가격을 원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결국 기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깎거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물건을 더 못 사게 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경제는 경기 침체라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는 이를 경기 침체라고 부르지만, 디플레이션이 이끄는 침체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둡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상황이 장기화되어 불황, 즉 데프레이션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에 모든 국가가 디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면 기겁을 하며 막으려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기 위해 어떤 무기들을 꺼내들어야 할지 궁금해지는데, 그들은 마치 겨울 왕국을 녹이려는 태양처럼 강력한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중앙은행이 구사하는 첫 번째 전략은 금리라는 무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돈의 댐을 활짝 개방하는 초저금리 정책입니다. 이자를 거의 받지 않을 테니 제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서 쓰라고 호소하는 것인데, 대출 이자가 싸지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사업을 벌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라는 헬리콥터 머니 전략을 사용하여 하늘에서 돈을 뿌리듯 시중의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고 그 대가로 현금을 쥐어주는 이 방식은 경제라는 엔진에 연료를 강제로 주입하여 억지로라도 돌아가게 만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풀린 막대한 자금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소비를 자극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부 또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는 거대한 삽을 들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세금이라는 둑을 허물어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고이게 만드는 감세 정책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면 그 돈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비록 정부의 곳간이 비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경제가 멈추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과감하게 세금 고지서에 숫자를 줄여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직접 지갑을 열어 대규모 토목공사나 국가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재정지출 확대인데, 이는 마중물 효과를 노리는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대한 해저 터널을 뚫거나 우주 정거장을 짓는 것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시멘트 공장, 철강 회사, 건설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옷을 사 입으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 경제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디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이 거대한 디플레이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빚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인데,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가 바위처럼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떨어져 내 월급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은 그대로라면 사실상 빚이 늘어나는 것과 다름없기에 빚을 갚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의 제왕이 되어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거나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것인데, 물가가 떨어질수록 현금의 구매력은 올라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내 재산이 불어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은 디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아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때는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으로 안전한 현금 벙커에 숨어 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빚이 없고 현금이 두둑한 알짜배기 기업,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찾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고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플레이션은 표면적으로는 물건값이 싸지는 축복처럼 다가오지만 그 실체는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도둑이라면 디플레이션은 우리의 일터와 미래를 파괴하는 강도와 같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제 현상의 양면성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경제의 겨울이 닥쳐올 때 따뜻한 옷을 챙겨 입듯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보일 때 우리는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다가올 폭풍우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히고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생존의 뿌리를 내리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